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가겠구나. 두 번째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아예 나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니 그 공급이라는 그 공급이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돼버렸고 계속 뭐 추경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뭐 경기 나쁘다니까 앞으로 돈을 또 많이 쓰겠네 이러니까 또 한국은행까지도 또 이제 기준금리 또 낮추고 앞으로 더 낮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유동성이 엄청 풀리겠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얼마나 똘똘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똘똘한 국민이 다 똘똘한 한 채 찾아서 다 서울로 강남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현은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 아까 좀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는 좋지 않은데 부동산 쪽은 뭐 지금 눌러놔서 그렇지만 사실 뭐 폭주 수준으로 막 올라갔고 물론 이제 이게 전국적인 건 아니고 이제 서울 뭐 수도권 뭐 이런 데들이 막 많이 반응을 하고 지방은 좀 뭐 빠지는 곳들도 많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거 말고는 돈 벌 게 딱히 없다 뭐 이런 마음도 들 거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 그 경제학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기대 비용과 기대 수익을 비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투자 대상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으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시장만 이렇게 비교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제 해외도 비교도 할 수도 있고 또 현재와 또 미래도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부동산 쪽에 그냥 무조건 집어넣으면 내가 돈 번다 이렇게 다들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난 한 3, 40년 동안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맹신하는 것도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또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었잖아요. 2022년 제가 여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또 아니야. 그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어. 우리가 책임질게. 정부가 책임져서 다시 올려줄게. 그래서 다시 또 집값이 올라가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면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도 생기고 금융시장 위험하고 또 거기다 또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도 또 잡아먹으니까 자꾸 이게 하락하니까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 다시 또 살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또 내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끊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간 요인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이재명 정부가 딱 등장했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가겠구나. 이분들이 또 결국은 뭐 집값을 결과적으로 올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두 번째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아예 나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남은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보니까 결국 공급이라는 그 공급이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돼버렸고 더구나 또 계속 뭐 추경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뭐 경기 나쁘다니까 앞으로 돈을 또 많이 쓰겠네 이러니까 또 그렇고 한국은행까지도 또 이제 기준금리 또 낮추고 앞으로 더 낮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유동성이 또 엄청 풀리겠네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제 오른 거예요. 괜히 오른 게 아니라 그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올랐는데 그것을 잡는 것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선 급하게 불만 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옛날처럼 집값이 올라가지는 못한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시장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 논리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을 수요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들어갈 살집이 필요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그것도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가 그렇게 집값이 한때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옛날에 2,500에서 5,100만까지도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막 지방 아니면 시골에서 살던 분들이 다 서울 그것도 대도시 다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그것도 막 젊은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한때는 막 두 자릿수이니까 그리고 뭐 두 자릿수는 아니어도 한 자릿수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내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져 버리니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 버리니까 빚내 집 살만하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인구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그리고 또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금리도 옛날처럼 0%로 떨어질 수가 절대
때 없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 0.5%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었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뭐 미국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남은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뿐만 수요뿐만 공급 쪽에서 마찬가지예요. 결국 너무 늙어가고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고 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자기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집 갖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부담이 돼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그 시장 경제의 논리를 보면 수요는 수요대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 공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새 집 공급하는 게 있고 헌집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이 2022년 후반에 있었던 거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부산 PF 문제 터진다. 거기다가 뭐 둔촌 주공 사태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미분양 사태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불만이 있다. 근데 그것도 제가 기가 막힌 거는 지방에는 그런 미분양이 나타나도 정부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 계속 맞아요.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서울 그것도 강남에 그런 일 나니까 막 부랴부랴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끌어올렸으니까 결국 그런 것이 없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계속 2022년 하반기 집값 떨어졌다가 2023년, 24년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집값이 올랐는데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가 만약에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정책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인데 만약 그것을 안 했다면 매년 첫 해에 뭐 40조 풀고 지난해에도 뭐 한 70조 풀고 올해도 지금도 계속 풀고 있는데 그걸 안 했다면 그럼 집값이 올랐을까요? 당연히 유동성을 공급 안 하면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로 보면 집값이 올라갈 수 없는데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렸다니까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그것도 50조, 60조 계속 들어가면 그럼 집값이 어떻게 안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책 대출을 제가 하지 말아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건 해야 되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 계세요. 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아니 애기 나라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 그게 애기 더 나집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게 어떻게 하냐.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을 그냥. 선진국 대부분 보조금을 줘요. 뭐 월세에 대한 게 뭐 아니라 임대료나 이런 것들. 아니 아기를 낳으면 아예 돈을 생활비를 얼마 줘요. 준다. 돈을 아예 미국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250마르크씩 줘요. 우리나라 돈 거의 40만 원을 그냥 애가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줘요. 대학 가면 또 더 연장해서 줘요. 학비도 무료고 직업학교 가도 계속 줘요.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지. 아, 너 그래 너 아기 낳았어? 그러면 내가 빚 더 줄게. 그거 가지고 계속 집 더 큰 거 사. 그러면 집값 더 올라가고 이 사람은 계속 갚아야 되고 어떻게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 또 이제 자기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국 또 다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값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또 어떡할 거예요? 또 정부가 또 빚내서 또 집 사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더 근본적인 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세제가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부동산 세제하면 하나는 보유세고 하나는 거래세잖아요. 보유세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대부분의 재산세 그냥 하나죠. 네. 그냥 어쨌든 그걸 그냥 보유세라고 하는데 다 묶어서 볼 때 우리 OECD 국가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우리 OECD 회원국이니까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나라가 적어도 보유세는 한 평균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거래세 하면 우리가 취등록세하고 우리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틀린 거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거래세는 일단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단연코 1등이에요. 1등에도 2등하고 한 2배, 3배 차이가 나요. 네. 너무나 높아요. 그걸 뭘로 비교하냐면 GDP 대비로 거래세, 조세 수입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아요. 그게 양도세가 너무 높은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이 괘씸한 놈들 이거 다 돈을 다시 또 세금으로 회수할 거야. 회수가 어떻게 돼요? 그걸 시장에 내놔야 회수가 되지. 안 팔아버렸죠. 안 팔아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낮추냐. OECD 평균만 하자. 우리 OECD 그렇게 계속 벤치마킹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좀 제발 좀 낮춰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 대신 보유세를 좀 높여주자. 아, 보유세는 평균이라면 아니에요. 그것도 비교를 하는 것이 GDP 대비로 이제 재산세 수입, 보유세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하면 평균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네. 세금을 거두는데 거기에서 이런 재산세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또 비율을 따지면 그것도 한 평균 정도 돼요. 어떤 보고서는 보니까 약간 더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유세 많이 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는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값 대비로 비교를 해야 되죠. 집값 대비로. 집값 대비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집값 대비 거래세를 얼마나 내느냐, 집값 대비 자산세, 보유세를 얼마나 내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단연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평균에서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 이렇게 하면 미국 같으면 한 300만 달러짜리 그러한 콘도인데 비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억 5천 내는데 우리 한국은 얼마 냅니까? 한 1,500만 원 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미국처럼 하자는 것까지도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정도는 자연스럽게 높여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1가구 1주택은 또 예외를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20억짜리하고 지방에 있는 뭐 5억짜리 4개 갖고 있는 거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거기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내고 네.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거긴 또 엄청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얼마나 똘똘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똘똘한 국민이 다 똘똘한 한 채 찾아서 다 서울로 강남으로 서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이거 정답이 딱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세는 절반으로 낮추고 보유세는 절반 2배로 높이면 딱 된다. 다만 이거 점진적으로 하면 좋은데 점진적으로 하되 다만 기존 주택은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리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그 대신 새로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네. 새로 이제 막 시장에 나와서 이제 매물이 나와서 거래되는 건 이거는 당장에 2배로 높여도 돼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는 새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되 미국처럼 아예 지금 한번 딱 그 일단 내 거래 시점에 매수할 때 재산세가 딱 기준으로. 정해되면 그 기준으로 하면 돼. 그게 미국이 그렇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에 내가 세금 얼마 낼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음 달에 내가 얼마 낼지도 몰라.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다 이게 정치인 정부가 그냥 쥐락펴러 간다니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목소리 억지로 지금 낮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 이것만 좀 하면 제가 볼 때는 집값 정말 잡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말 나한테 맡겨놓는 잡는다. 이거 왜 못 잡냐? 이건 너무 뻔한데 답이. 예? 못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안 잡는 거다. 제가 이건 그냥 잡을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도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 친구들 다 강남 살고 다 그래요. 내 주위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형은 왜 이거 그런 얘기 하냐? 아니 내가 집값 오르니까 좋은데 뭐 이런 분 농담 반 진담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 그렇죠. 정 대표님도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해서 불편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으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강남에 누가 먼저 알박기를 하냐 이 싸움을 지금 모두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강남에 집 사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근데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건 결국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걸 결국은 이 시스템이 만든 그 거예요. 기조에는 제도가. 세금 구조가 있는 세금 거죠. 구조하고 네. 정부 정책이 그걸 만든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걸 바꾸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저는 아주 공감하는데 아 정말 반갑습니다. 문제는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를 높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안 팔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네. 그리고 또 입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공급이에요. 그 공급보다도 실제 더 많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다가 그걸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이제 매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공급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때 우리 뭐 집값이 올해 초에 집값이 서울에 막 이렇게 막 들불처럼 막 이렇게 타오르기 전에는 그냥 서울만 해도 한 9만 채 이상 역대급으로 제일 많았잖아요. 매물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장이 내가 인구 고령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물건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방향을 확 바꿔놓은 게 결국은 정치고 그리고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제를 좀 바꿔주면 될 수 있다. 저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양도세를 낮춘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뭐 부자 감사라든지 뭐 아니면 강남에 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뭐 몇십억이 올랐는데 세금을 뭐 안 걷는다 하면은 벌써 막 반발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교수님의 어떤 해결책은 이제 과거 거는 그대로 두고 만약에 뭐 1월 1일부로 이제 거래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중으로 좀 이렇게 구조를 짜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양도소득세 그동안 어쨌든 그분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벌은 거에 대해서 왜 그것이 지금 어쨌든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분이 뭐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네. 처당한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자기가 그 수익에 대해서 자기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데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면 그냥
명분상으로 보면 이게 그런 불로소득을 다시 네. 이제 정부가 다 회수한다고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매물로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매물이 네. 안 나오니까 그만큼 가격이 도리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도리어 이제 서민들이 중산층이 아니면 또 조그만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집을 더 좋은 집, 큰 집을 계속 바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분들이 그냥 양도소득세를 계속 많이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가지고 빨리 매물이 나오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되면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좋고 중산층에도 좋고 서민에게도 좋고 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좋아요. 거래가 막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해요? 정치인들 그게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아니면 그러한 소수의 이익 그런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방향을 자꾸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익남 TV가 더군다나 그래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그런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 저도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어쨌든 다주택자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재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다주택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개수를 줄이고 하나로 막 합치고 그러니까 이왕 어차피 세금 많이 내는 거 강남이나 뭐 반포에 박아놔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하니까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도 지금 이미 뭐 네. 많은 분들이 현직 장관 지금 장관 네. 임명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강남에 사시는 거고 뭐 지역구는 뭐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에 다시 집을 안 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보유세가 낮으니까 그러니까요.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이 거래세를 좀 낮춰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좀 생기면 좋겠다. 저도 이제 거기는 충분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좀 항상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되더라고요.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좀 그 압력을 좀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다는 것이 나쁜 뜻이 아니라요. 네.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하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좀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 특히 이제 경제지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네. 대주주이기도 하고 또 광고주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쪽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또 실제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 중 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 뭐 부동산 경기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들어보시면 저분은 약간 그쪽 계열이구나 이런 걸 금방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좋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건가요? 절반은 집을 갖고 있고 절반 갖고 있지 그렇죠. 않은데 어떻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식 시장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주식 시장이 좋은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그게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그 속마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잘 되는 게 사실 좋은 거죠. 거래가 그거 네. 바로 그거예요.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거래세를 낮춰야 거래가 활성화될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정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거래세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취득세나 양도세가 낮아지면 뭐 당연히 지방으로도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뭐 빌라 사는 당연하죠. 분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거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뭐 하다못해 도배부터 뭐 장판 뭐 수리부터 뭐 가구 이삿짐 센터까지 다 여러 살아나는 가지 거예요. 살아날 그러면 텐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기를 살릴 수 있고 지방 경제도 또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뭐 지방에 여러 가지 뭐 미분양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직접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원발에 오줌 넣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세제만 딱 바꾸면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주택자들 또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리도 있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시장에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 부동산 시장에도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그냥 일가구 일투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돈 벌지 마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은 더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돈을 더 버는 거죠. 왜 네. 그걸 계속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한테 양도소득세 막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막 80%씩 깎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집값 올라간다. 그래서 1주택자 혜택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제가 계속 드리는 그 말씀이 거래세를 그거잖아요. 늘린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유세를 높일 때 똑같이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보니까 20억, 40억이에요. 근데 지방에는 보니까 뭐 10억도 안 돼요. 다 5억 이렇게 해요. 네. 그거 10채 갖고 있는 거랑 서울에 한 채 갖고 있는 거 어떤 게 더 나아요? 서울 한 채 갖고 있는 거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재산세도 안 내고 나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거죠. 우리 한국인이 얼마나 똘똘해요. 이렇게 똘똘한 한국인이 똘똘한 한 채 찾아서 가는데 결국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정부가 정치인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담당하는 분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누가 끊느냐? 결국은 우리 국민이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우리 정부에게 강하게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으면 결국에 이제 부자들 이미 좋은 집 다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거든요. 이게 뭐 거기서 세금이 나올 게 없으니까 거래를 안 하시니까. 근데 이제 막상 새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용이 높아가지고 이제 살 수도 없어지고. 그럼 결국에는 보유한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걷자. 대신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뭐 거고요. 그러면 뭐 필요하면 보유세를 뭐. 갑자기 확 높이면 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뭐 5년 임기라면 5년 동안 이렇게 다 연차적으로 OECD 평균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될 거냐. 네. 그 대신 거래세는 낮추겠습니다. 그러니까 퇴로까지도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새 집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아파트 그런 주택 거래에 신축은. 있어서는 아예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거래는. 새로 이제 신규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일거에 그러게요. 아예 그것도 2배로 좋은데. 올린 다음에 지금 거래될 때에 부과된 그 세율에 따라서 내가 세금이 나왔잖아요. 그 세금이 내가 언제 팔든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측 가능하고. 이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OECD 국가들 보고 미국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있고 또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답이 나온 거예요. 네. 그걸 왜 우리가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사면은 보유세는 뭐 한 2배 내는데 양도세는 뭐 절반이다, 뭐 한 20%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만들면 그만인 건데. 그러니까 네. 우리 한번 해보자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게 다주택 규제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서울은 만약에 그러면 네. 서울은 다주택을 좀 규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대신 이제 수도권 이외 지역 그런 지역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더 활성화시켜야지만 그래야지만 거기 있는 그 집들이 팔려 나가고 주택 가격도 약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네.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도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은 결국에 시간을 조금 지연시킬 뿐이지 다시 또 똘똘한 채 서울로 살아올 것 같아가지고 저도 최근에 지방에 가서 강연해 보니까 지방 분들의 그 서울 집을 사야겠다는 그 공포감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내가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기 생각들. 플러스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이대로 두면 저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제가 여기 네. 바로 오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막 방송 하나 지금 올리고 왔는데 네.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한 달 동안 보니까 거래만 줄였고 가격은 도리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 지금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아예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도리어 거래량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은 도대체 집을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자금을 그냥 현금을 들고 와가지고 집을 사는데 그게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외국인 특히 이 중국인이 지금 굉장히 집값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복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지금 그 싹을 좀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예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없게 202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미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 주택 중에 공공주택이 한 80%고 그리고 네. 이런 민영주택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영주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거긴 취득세가 근데 엄청 높죠. 취득세도 70%예요. 외국인은. 외국인은 그러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상황을 네. 만드는 거 얼마나 똑똑해요. 거기 싱가포르가 다 중국인인데도 중국 사람 들어가서 못 사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주택을 산다는 게 상호주의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나라를 살 수도 그렇죠. 없고 이 사람들 그냥 와가지고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부동산 쇼핑하는 거 내버려둘 수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서울 요지에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기 인프라가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세금 한 번도 안 내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기해서 거기서 돈 벌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거기서 합법적으로 들고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다 불법 투기 자금이고 더군다나 또 자기 자식 이름 하고 그러면 다 불법 증여거든요. 이걸 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중국에서도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최근에 뭐 양쪽 여당 야당에서도 다 그에 대해서 뭐 조금씩 뭐 어떻게 뭐 규제를 해보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규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미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캐나다나 싱가포르처럼 아예 규제를 아예 살 수 없게 한다든가 아니면 취등록세도 굉장히 높이고 재산세도 뭐 우리 한국인에 비해서 뭐 2배, 3배 확 높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냐는 거죠. 물량교를 아예 못한다 이러면 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취등록세 우리 한국인에 비해서 뭐 2~3배 그리고 또 보유세도 2~3배 이렇게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수님이 좀 현 여당한테 얘기를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익남 TV에서 많이 전달해달라고 여기 나왔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자기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그러니까요. 좀 바뀌지 않을까. 저도 아니면 정말 충분히 청원하고 공감하고 싶어요. 신문고 청원.